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선입니다. 오늘 11월 들어서 첫날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한 달은 여는 첫날인데 또 한 주는 마감하는 끝날이네요. 자,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흐름인데요.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2.85포인트가 상승했죠. 0.14%가 오른 2032.94포인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823억 원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현재 579억 원, 개인은 301억 원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1.27포인트 역시 소폭 올라 있습니다. 533.71포인트입니다. 네,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사주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12월 장세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투자 주체들 매매 동향이 아닌가 싶네요. 원달러 환율 오늘은 또 1.75원이 올랐습니다. 1062.4원으로 1060원 선을 가운데 두고 공방이 무척이나 치열한 양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로 오늘 첫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의 분위기가 그냥 들쑥날쑥합니다만 떨어질 때는 좀 훅 떨어지고 오를 때는 살짝 오르고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괜히 아래쪽으로 슬금슬금 내려가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괜히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전문가로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전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안 좋았을 겁니다, 체감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활짝 웃는 그런 금요일 시장입니다. 강보합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일단 여전히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좀 체감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양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을 좀 모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날 같은 경우 약간의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본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 큰 물량에 대한 매도 물량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역할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를 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는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 즉 삼성전자가 152만 원권역, 150에서 152만 원권역에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갭을 아마 메꾸는 그런 흐름들까지는 아마도 상승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IT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 이 대부분 자동차 섹터는 좀 약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IT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수를 일단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 탄력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강하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IT 장비주들이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통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일 유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57,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매일 유업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일주일 정도의 조정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도를 좀 대비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매수의 강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윈스테크넷입니다. 윈스테크넷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안에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승 추세대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 시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일단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일단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었습니다.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11선의 이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17,000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일단 로스컷 자리로 잡고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단기적으로 기관 쪽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지만 이제 매도의 강도는 약화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전고점을 향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영업무역인데요. 영업무역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소 금요일자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지금 현재 아래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약 4만원 정도의 안착하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급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매수와 매도 혼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의류 섹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양호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이 종목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 3분기 상장사들이 내놓는 이제 실적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를 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좀 이 상장 기업들의 전망 자체를 좀 뻥튀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인식 자체도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증권사 리포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그리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실적을 일단 산출해놓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꼭 증권사에 대한 잘못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회사를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업황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일단 적정 주가 수준을 일단 산출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 괴리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손해가 좀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는 하지만 일단 맹신은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담당자라는 게 그 주식 담당자들이 각 기업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며 전망이며 이런 부분들 직접으로 물어보는 그런 투자의 자세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제도적인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나름대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일부러 그렇게 하기까지 했겠느냐 이런 의견과 함께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만큼 개인이 실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 잃고 나서 남 탓해봤자 누가 돈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요.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코스피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까요? 당분간은 좀 불안한 흐름들보다는 편안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과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큰 박스권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한 차례, 두 차례 시도가 나오고 세 번째 시도를
하다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급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매수를 했느냐와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줬는가 이 부분들을 따져 본다면 아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아니면은 앞으로 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한 번은 주고 그다음에 다시 받는 그런 전략도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은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소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거래소 시장 잠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누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본다면 일단 코스닥 시장도 한 차례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11월 달 시장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 상당히 상대적인 수익이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즉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서 종목별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이버가 31일 장 마감 후 공지를 통해서 이 자회사죠. 라인플러스 운영자금 1,000억 원 조달을 위해서 보통주 200만 주를 유상증자한다. 이런 공시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네이버 한 종목으로 인해서 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ICT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개파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별로 일단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믿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을 믿어보자. 자, 끝으로 대만 강진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만 쪽에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대만 쪽의 강진이 보여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살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의 SK 하이닉스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혜가 받는 종목군들, 일본 기업이라든가 대만 기업이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 하이닉스가 화제가 났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 수혜가 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좀 밀접한 IT 국가이고 그쪽에서 함께 IT 섹터 같은 경우는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강진이 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현재 정밀한 이런 그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자동차 쪽과 IT 쪽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또 6%에 도전하는 종목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몇 %에 도전하실런지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6%가 아니라요, 9%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성도 ENG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수혜가 좀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우량한 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중전해가 일단 다음 주에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총 7가지의 섹터 중에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광범위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땅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서 성도 ENG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IT 기업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지분법 평가액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PER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싼 주가에다가 성장성을 겸비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7,26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대부터 약 한 7,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 상단입니다. 6,500원이 이탈한다면 손절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 ENG 9%에 도전하는 종목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정재훈 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투자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 꼭 잊지 말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의 동향도 체크해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흐름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일 선반영이 과도한 하락,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그 추이에 메이저들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좀 화답하면서 위로 당겨주는 주체들이 지금 부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지루한 제한적인 상승을 유지시키면서 메이저들의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장에 지금 동반적인 호재들이 공존하면서 상당히 많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다음 주에 중요한 그 가격대 위치가 하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승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가지수는 현재 부근대 269대 부근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수급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뚜렷하면서 거래가 급감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즉 자문사 성격의 인덱스 자금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겠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관망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매수 스위칭이 되고 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붙여주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관계 쪽에서는요, 현재 금융투자 창구가 누적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으로 매도를 잡고 있을 뿐이고 투신 쪽에서 매수 스위칭을 좀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산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콜옵션이 오늘 갭상승 이후에 근데 거래 자체가 또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풋옵션이 그러면 거래라도 됐어야 되는데 역시 급감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11월 첫째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만기주에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의 변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익과 비차익의 흐름을 놓고 보면 차익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권 매도 우위 쪽에서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큰 규모로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차익의 추이를 보면 아침 초반부에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폭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양을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제는 이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비차익 쪽의 추이를 상당히 집중해서 보실 그런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스위칭이 좀 됐거든요. 결국 매도 우위 쪽으로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 매도 쪽에 우위 쪽에 있었던 오전에 파란색 포지션인데요. 파란색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 쪽에 위에 있었던 것이 매수 스위칭으로 12시 이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위쪽으로 1000억대 이상으로 들어가면 주가의 지수는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신호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매매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루하죠. 상당히 신호등 자체에서도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한다? 신호등도 오늘 하루는 한 땀 한 땀을 포기하고 쉰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략적으로 저희가 같이 가족들과 함께 힐링 자체를 받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 속에서도 수익은 분명히 챙기게 되어 있죠. 예, 약수익이라도 지금 챙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수익 마무리 지고 저희도 시장이 지금 호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존하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기준 원칙 속에서요. 금일장 오후의 황금 라인은요. 269.20으로 오전과 같은 라인을 잡겠습니다. 이 부분에 껌딱지가 좀 발생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신호등 자체적으로도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끊어내는 번트 전략으로 호민을 해야 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현재 단기 롱 포지션도 절대 잡으면 안 되는 위치다. 변동성이 워낙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 영역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이 가장 어려운 거는 단타를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손실 저쪽으로 손실 조급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면 계속해서 양쪽에서 독박 형태의 손실 구간이 발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다음을 기다리는 그 부분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269.20을 지지력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여기가 2시 거의 임박해서부터는 20을 지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지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 매수 쪽으로 죄송합니다. 매수 쪽으로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보고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보고요. 자, 그 부분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추격으로 따라잡지 마시고요. 다시 다음 캔들 쪽에서 저항대 여부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저항이다라면 그쪽에서 매도를 일관하시는데 마지막 종가까지의 기준이라면 자, 주장 김도영 대표 항상 이 얘기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무조건 못 먹어도 무조건 위로 가서 상방으로 마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쯤에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지금 아마 재미난 일이 좀 파장시장에 특히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선물 모두 다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지려고 했었지만 시장에 호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있을 때는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략같이 양쪽을 다 열어두시되 강력히 황금 라인은 269.20 자리를 놓고 지지력 시 매수, 저항 시 매도로 일관하시면서 양쪽 다 열어두시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금요일장 강보합이긴 하겠지만 조금 큰 상승, 급등 상승은 아니겠지만 상승 마감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체질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시장의 흐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에너지가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선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예리하고 또 날카롭고 정확한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을 연결해 그런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 코스피 지수 2034포인트입니다. 14일째 2030선 흐름에서 좀 지루하게 흘러간다 싶습니다. 근데 지루해도 이제 그 다음에 끝이 좋으면 모르는데 지금 가는 거 봐서는 좀 끝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불안하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향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 한 2, 3일 동안 나타났었고 장중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또 그제도 나타났었고 오늘도 비슷한 흐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단순히 뭐 급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9월 중순 이후에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초까지 거의 16일 동안 옆으로 기는 조정을 한번 겪었는데요. 지금 2030포인트 들어선 이후로 오늘까지 14일째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하향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번 주에는 지난주 등락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게 종가상으로 보거나 이제 주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되돌아볼 수는 있는데 이 추격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체감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등락 레벨에 대해서 절대 수준을 정해놓고 시장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절대 추격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 그까지 그렇게 오래 갈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4일째 이런 밴드 내 등락을 보였고요. 또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이 갭이 발생된 그 상승 갭을 메우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30포인트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 주 내내 메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2010포인트대에서 발생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10포인트대까지 내려가면서 그 갭을 메울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할 것인지는 이제 곧 방향성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한번 중기 추세선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추세선에서도 확장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락폭은 좀 넓어지되 방향성 자체는 계속 그 등락 구간 내에서 또 나타날 모습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확장이 되더라도 이 2010포인트를 하단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위를 보더라도 또 돌파해도 한 2060, 70포인트에서 또 막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예전만큼 확대되는 구간은 아니다. 특히나 급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 이 시점에서 한번 추세선을 놓고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때는 이 주봉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주봉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5주 2평 이탈하는 그런 수준이 2026포인트 정도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다음 주에는 약간 좀 더 올라올 테고요. 하여튼 2026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아직은 급락을 우려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11월에 국내외 주요 변수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펀더멘탈 요인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차트상으로 보였을 때, 만약에 그 모멘텀이 강할 때는 21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설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승 각도가 옆으로 좀 늘어지는 구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이 좋아지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런 강도가 이렇게 위로 쳐 올릴 만큼으로 강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기울기가 현재 낮은 추세선 내에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전년 동기 성장률 측면 뭐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기저효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전기 대비 성장률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향후에 놓고 봤을 때 개선 속도가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하되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렇게 강한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머징 마켓 내에서 글로벌 경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흐름의 개선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확산되는 국면에서 봤을 때 경기 민감한 국가에 또 경기 민감주가 1순위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지금 원화절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원화절상 효과의 이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차산성 문제, 이 점을 놓고 보면은 정책 당국이 이 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긴 되는데요. 한번 이 시점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수출 소비재의 경우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절상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개입의 강도도 지금 시간을 버는 그런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지, 이것을 여기서 끌어올린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중국 요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국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지표 나오고 해가지고 또 장중에 약간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 흐름의 부작용을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효과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구조조정의 큰 흐름을 재확인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다지 크게 강한 하방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우리 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단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1월은 아마도 그러한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걸리적거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결국 또 위쪽을 막아놓는 것은 우리 시장 내부적인 펀더멘탈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흘러오는 그런 압박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시장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월 시장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이어지면 더 좋고요. 11월 시장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될런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 단지 그러니까 중간에 걸리적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도 긍정적이다. 2014년까지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0월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2014년 얘기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4분기 이제 해봐야 2달밖에 안 남았고요. 2014년 전망에 대해서 뭐 증권사 리포트가 여러 가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이 긍정적이다, 그걸 믿자라는 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이유 중에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부분을 한번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 개선 가속화되는 그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가속화되는 이유가 자산시장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있다는 논리가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오른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결국 웰스 이펙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경기 개선의 흐름 요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죠. 양극화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또 자산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전과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는 양상, 그 결국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벌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벌고 소비가 심리가 살아나서 그것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 국면을 좀 생각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경제가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펀더멘탈 개선 가속화의 경우를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4분기는 그것을 앞서서 점검하면서 확인해가는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긍정적인 것을 찾는 그 의심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4분기는 사실 조정 시에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로 활용할 만하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시기로 전체적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만 이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그동안에 좀 종목들별로 많은 조정을 보였다는 점, 이제부터는 재매수 모멘텀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매수의 시기를 이 11월에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들려주십시오. 네, 지난주까지 계속 이 현금 50%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2020포인트대 정도에서, 지난주에도 2020포인트대에 진입하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 2020포인트대 종가 기록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2020포인트대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장중이라도 2020포인트대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편입을 좀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장이 급등락을 하면서 이 소재 산업재 쪽 많이 내렸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2014년 쪽에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났었던 9월 이후의 상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장 마감 전략,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과 전략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가을투자자문회사 전략기획본부 김홍석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 양적 완화 유지 결정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을 자극해서 이 매수를 동참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뜨겁게 불붙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계시는지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주요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 자본 환플레이에 의한 수급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물 경제 측면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이렇다 할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장기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에 근거한 코스피는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동기 대비 시장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환플레이에 의한 외국 자본의 유출입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일 때는 코스피가 아무리 저렴해도 매도로만 일관하던 외국인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자마자 코스피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없이 매수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현재 펀더멘탈보다 외국계 자본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시황 전망과 경제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머징 주식을 매수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달러 선물까지 매도하면서 달러 약세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장 큰 매크로 이슈인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모든 전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코스피를 움직이는 힘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코스피 매수는 달러 약세 지속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이끄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펀더멘털상 회복이 가장 빠르고 전망 또한 양호한 편이며 QE 축소 등의 이슈가 필연적으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같은 달러 매도와 이머징 매수 릴레이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계속되는 외국인 주식 매수가 지금까지는 다행이지만 글로벌 핫머니들이 달러 베팅의 방향이 딱 바뀌는 순간에 온갖 경제 전문가들의 미래 전망과는 상관없이 코스피의 방향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날 엄청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증시 역사상 몇 번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주식 상승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도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의 저렴한 매수 가격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매크로 경기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과 컨센서스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공격적인 베팅은 좀 무리가 따르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옳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년 상반기 이제 또 달러화가 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뭐 한국이라든가 몇몇 국가에 대해서 환율을 뭐 조작한다, 뭐 지나치게 개입한다 이런 경고성 언급들도 나온 걸 보면은 물론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자, 환에 대한 방향성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이에 대응해야 될까요? 네. 내년 국내 채권 만기 리스크, 유로존 채권 만기 리스크 등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리스크들 말고도 유로존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있습니다. 이머징 정치 이벤트 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에 변동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환율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러한 이슈들은 글로벌 머니 플로우를 다시 미국으로 집중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시 달러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이머징 마켓이 될 거고 코스피 또한 이런 자금 이탈 리스크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0일 새벽에 발표된 미국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환율 조작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환율 조작 경고가 앞으로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수 방향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율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환율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모든 전망과 예측까지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환율 하나로 해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온갖 예측과 가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호재는 널려 있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악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과도한 원화 사랑으로 인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과 낮아지고 있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리고 높은 경기 회복 기대 심리 등은 굉장히 큰 부담 요인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에 대한 방향성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멀리 넓게 보시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이미 잘 세우고 계실 텐데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어떻게 보면 잠시 주춤은 했지만 계속되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070에서 2100선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마이너스 1.43% 정도 내린 2030.09에 마감을 했고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10월에는 외인의 바이코리아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0선 근처에서 10월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50선 부근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간 약 2.5%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0월 31일에는 전날 2060선을 코앞에까지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년 3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2년 넘게 닫혀온 박스권 돌파 시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정도 투자 전략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1월에 코스피 밴드는 2000선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인 2050선을 뚫고 2070에서 2100선 돌파 시도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도는 약화되고 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기존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스피 지수는 11월에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메일유업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기업에 대한 설명 등등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십시오. 네.
그 메일 유업 오늘 메일 유업 가져왔습니다. 네. 그 메일 유업 가져온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분유 수출 확대에 따른 높은 성장 모멘텀과 국내 분유 호가,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락앤락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예, 분유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전망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는 가장 무엇보다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그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B2C 마케팅을 라인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보신다면은 매출 성장의 많은 부분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메일 유업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중장기 편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멀리 보시고 높게 보신다면은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편입 자산으로 가지고 왔고요. 손절 매가는 한 4만 1,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일 유업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포트폴리오 잠깐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현금 비중 40%로 넉넉하고요. 현대위아, CJENM, 한화케미칼 세 종목이 각 20%씩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이 7.7%로 수익 잘 내주고 있고요. CJENM은 마이너스 13.5%로 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위아 편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CJENM 같은 경우는 뭐 계속되는 뭐 4분기 성수기 진입 효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은 예상은 됩니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은 편입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은 지금 효자 종목으로서 그 처음에도 말씀드린 태양광 회복하고 석유화학 개선으로 인해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조금 글쎄 그 장이 꺾일 때는 보통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를 올리는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 유업 부분을 다시 편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포트폴리오는 메일 유업 그리고 CNM 그리고 하나케미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잘 참고해 보시고요. 최종 포트 공개하면서 김홍석 이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플러스로 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김선윤 대표 그리고 매주 수익률 5%에 도전하는 이상로 멘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